안녕하세요. 부모학개론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다룬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실 수 있는지 아이들의 테두리, 행동의 테두리 설정과 감정 코칭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안 돼. 라는 기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안 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은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엄마 말을 좀 어겨보고 눈치 보면서도 그걸 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테두리가 명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 울타리 자체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테두리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 테두리 주변에서 계속 놀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에 나의 도전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울어볼까? 한번 떼를 써볼까? 소리를 질러볼까? 다양한 걸 시도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두리를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그것이 안 됐을 때, 이게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 없는 나의 울타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 테두리를 인정하고 이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반면 테두리가 굉장히 좁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쫓아다니면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라고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고 내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아이가 되죠. 그리고 조금만 커도 그게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를 되게 귀찮아하고 문 닫고 들어가 있고 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지 못하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여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두시되 그 테두리는 높아야 돼서 아이가 어떤 짓을 해도 울고 불고 떼쓰고 어떤 반항을 해도 그거는 그냥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걸로 그건 안 돼. 이렇게 조금 평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걸 안 될 때 안 된다라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해도 그걸 듣는 게 어머니 힘드실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는 게 좀 힘드실 텐데 그때는 어머님이 울면 받아준다라고 이 아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는 거, 떼쓰는 걸로 이미 선택을 한 상태인 거거든요. 조금 그렇게 울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몇 번 그 울음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몇 번 경험을 하면요. 때는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 테두리를 분명하게만 몇 번 세워주시고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걸 허락하지 않아 주시면 때는 없는 아이가 될 거예요. 100% 명확하게 100%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처음에 울고 떼쓰는 게 힘드시더라도 그걸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시고 이 아이가 어떤 짓을 해도 그건 안 돼. 반복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꾸준히. 테두리가 명확하다는 거는 어머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면 테두리가 없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그건 그 아이의 테두리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넓어야 되고 또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때를 쓴다고 받아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한테 이러면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는 어려서 동물로 태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동물을 다 설득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 100%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득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기준을 세워주기 위한 테두리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제가 이제 원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난간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난간이 있는데 자,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계단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가 노래로 해요. 막 난간 잡고 한 줄로, 난간 잡고 한 줄로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면서 난간을 잡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계단 옆에 난간 잡지 않고 옆으로 해서 쪼로로로 뛰어 올라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쳐요. 이제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걔 난간 잡고 올라가라니까 저 녀석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갔죠.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후에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거,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막으실 수 있으면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난간 잡고 한 줄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쭈루루루 올라가요. 그러면 쫓아가서 아이를 타타타타 선생님이 또 쫓아 올라가서 아이를 안고 내려오셔서 난간 처음으로 딱 이제 잡게 해주시면서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걸 내가 넘어갈 수가 없구나. 이걸 규칙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돼야 돼요. 그냥 그 뒤통수에 대고 아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직접 안 되도록.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모델링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하는 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생활 습성이 그대로 아이에게 배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모범이 되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 읽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저 모습이 멋지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건 다 멋져 보여요. 그래서 그걸 계속 좋아하고 같이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정리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정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가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보고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인사를 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모델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 조절에 있어서도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냥 속상하지만 뺏기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거, 그런 갈등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것도 부모님의 모델링이 필요해요. 내가 남편하고 작은 문제라도 나는 이건 좀 속상해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참고 내가 다 참아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건 조금 속상한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듣는 분도 그랬구나 그런 게 속상했구나 내가 몰랐네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이제 첫 번째 부모의 교육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감정 코칭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가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그 감정을 축소와 괜찮아 이렇게 감정이 얘는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감정이 없는 것처럼 축소하시고 이걸 빨리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아이스크림 먹을까? TV 볼까? 뽀뽀로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울지 마. 어디서 소리를 질러?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억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라고 하는 거냐면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를 알고 태어난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우리 누구 배고프구나 우리 쭈쭈 먹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감정 이름은 배고픔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엄마 나 배고파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나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감정이 화난 감정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이 화나는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네가 화가 났구나 라고 들으면서 이 감정이 화라는 감정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던 간에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네가 이러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구나 네가 지금 지루하구나 질투가 났구나 라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가 축소되거든요. 내가 막 그 스트레스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공감을 해줄 때 그 스트레스가 축소되면서 제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뇌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옆에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서 그 감정을 들려주시는 역할이 부모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 후에는,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맞아, 이럴 땐 화가 날 수 있지. 엄마 같아서 정말 화가 났을 거야.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렇지만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설정이라는 거는 네 감정은 충분히 이렇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누가 우리 지우를 때리더라도 엄마가 안 된다고 그 친구를 혼내줄 거야. 그렇지만 지우도 다른 사람 때리는 건 안 돼. 그거는 지우가 미움받게 되는 행동이야. 그건 엄마가 허락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시는 건 참 좋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3살, 4살이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려주시면 되죠. 그럴 때는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한 번만 빌려줄래?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돼. 라고 아이가 알려주시면 돼요. 알려주시고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건 더 좋죠. 그래서 엄마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그 말을 해보도록, 나 한 번만 빌려줄래? 나 이제 오래 기다려서 지루해. 내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네가 가져가서 내가 화가 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렇구나, 자 여기 있어 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돌려주시는 거를 아이가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성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높여 키워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다. 그럼 이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내가 많이 컸다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걸 다 잔소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에게 편안하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까 정서적 관계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적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요, 엄마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엄마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는 난 다 컸는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엄마에게 안 오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충분히 공감만 해주신 상태에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마음 불편하지 않아?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래, 마음이 불편하지. 우리 딸내미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냥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에 엄마는 보조적인 역할을, 질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 근데 이러면 이러진 않을까? 그럼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게 부모님의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보조적인 역할만을 잘 수행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더라도 엄마한테 자꾸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오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문제를 가져가면 내가 혼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돼. 거기서 훨씬 더 자긍심을 느끼면서 엄마에게 더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코칭자의 역할, 감정을 받아주시면서 질문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이 한번 테두리로 세우신 것. 제가 권해드린 테두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치는 건 안 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치는 거 안 돼. 여기 그 밖에 테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과자는 밥을 먹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밥을 먹지 않고 과자를 먹겠다고 떼를 쓰는 거.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할 때 어머님은 그냥 안 된다라고 하시고, 얘가 떼를 쓰던 말던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머님이 귀가 아프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때가 줄어듭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모델링, 어머님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아이가 그 모습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 코칭 말씀드렸어요. 감정은 읽어주시고 충분히 공감해 주시되 행동에 있어서 한계를 설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 주시는 거,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있으시겠죠. 오늘 저희 5강 감정 코칭과 이제 테두리 설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다음 6강, 7강에서는 이것을 좀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뭐 이제 재우기라던가 그리고 밥 먹이는 거에 관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내일 뵐게요.